6번은 경지랑 연결돼서 한번. 자, 5번. 네. 이렇게 해줘야 영상 찾기가 쉬워. 5번째 질문입니다. 네. 작품을 통한 경지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님께 예술의 경제성이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에 예술의 경제성이라는 말을 요즘 좀 화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키아 프리즈 같은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키아프는 원래 우리 거였지, 프리즈 같은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대단한 갤러리들이 들어왔다가 또 기대만큼 안 팔리니까 또 나가기도 하고 막 하지만 들어오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술품 하면 돈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술품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이렇게 퍼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20, 30대부터 그림을 오픈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아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만 원짜리 진품도 팔거든요. 20만 원짜리도 팔고. 이번에 키아프인가 프리즈에서 16만 원짜리 진품을 판 화가가 있어요. 엽서 그림인데 실제로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근데 11유로인가 10유로인가 그래도 1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줄 서서 사가더라고, 줄 서서. 16만 원인데 진품이잖아요. 그렇게 미술이 돈이 된다라는 예술의 경제성이 지금 상당히 재테크와 지금 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국가에서는 문화예술 산업화하자 막 이런 말이 대통령 후보일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경제성은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이전의 질문들에서 이야기했던, 과연 후에마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먼저 복숭아에 비교를 했죠. 신이 복숭아 씨라면은 그 과육이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신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예술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또는 옥션, 현대 옥션에서 좀 고미술품도 팔기도 하니까, 그 뭐 주식 투자보다 평균 20년을 평균 내봤더니 미술품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뭐 몇 프로 수익률이 높더라, 뭐 이런, 그런 거는 뭐 진짜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의 진정한 경제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놀이하는 예술가라는 것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의 경제성은. 그리고 그 예술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면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의 경제성이라는 것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신과 우주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놀이하는 예술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뭐 일을 안 하면, 돈벌이 하는 일을 할 때도 사실 요즘에는 창의적인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창의적으로 놀고 싶다라는 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도 그런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직장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구글과 애플이 대표적이잖아요. SNS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잘 놀아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미술품이나 예술의 경제성하고 연관된 얘기죠. 그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느끼는 재미하고 미술관에서 벽에 고정된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과 재미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지금 영화관의 관객은 줄어들고 미술관의 관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마 올해 들어서 급격히 그렇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있긴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도. 근데 25년부터 넷플릭스 때문에 그렇구나. 영화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가요. 낮에는. 밤에 집에서 영화 보고. 낮에는 미술관 가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어하면 주변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주입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인간이 돼가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느낌을 동반해요. 더 뭔가를 민감하게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이 진화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영화나 만화를 보다가 하나의 그림을 보게 돼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소설이나 만화나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는 그 서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전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영화는 가다가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여기서 이 얘를 죽일래요 살릴래요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다수결로 이쪽으로 영화가 흘러간다거나 이런 영화관도 지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이 점점 예술적 인간이 되어 간다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술적인 인간이 되어 간다면 자기 마음속에 서사를 갖기를 원해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자기만의 해석을 갖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자기 내면에서 충분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는 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나를 깨워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서사는 내가 이끌어간다는 거죠. 상상과 서사는. 그림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요즘에 극장보다는 영화관이나 극장보다는 미술관 관람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경제성은 인간이 예술적 본능을 자제할 수 없다 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호모 루덴스적인 본능, 놀이의 본능, 창의적인 본능을 인간은 뭐 그런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뭐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 있었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무슨 그런 뭐 우리의 뭐를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저 강아지의 도망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저 본능을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예술적 본능은 원래 그 무엇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는데 단지 자본주의하고 산업사회가 언제부터라고 봤을까? 제 생각에는 산업혁명 이후일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온통 우리 마을 문화는 마을 공동체, 시골은 문화예술이 차고 넘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애들이 노동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예술적 본능을. 그래서 상류층들만 예술을 즐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만이 그 본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만해야 미술품이 팔린다는 얘기가 이런 지금 기준으로는 한 국가 그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불인가? 그쯤 되면은 그 나라의 미술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적 본능이 살아나고 그것이 전 사회적인 문화가 되고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지구의 문명은 인간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오히려 더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 본능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 예술의 경제성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네. 밤 주스로 왔네요. 밤이 떨어지고 있어요. 6번 가요? 네. 자, 6번 갑니다. 6번. 네.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작품은 단순히 미적 가치를 넘어 사회, 경제적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화가님은 작품을 통해 어떤 시대적 역할이나 예술과 경제의 균형 또는 어떤 예술을 통한 경제 흐름을 바라보시나요? 벌. 땅벌. 5번 질문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5번, 6번 조금 전에 대답이 상당히 했네요. 6번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해버렸는데, 자, 좀 가다듬고 다시 대답을 해보자면,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사회 경제의 흐름, 이것을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미리 대답해버린 부분들도 많고, 이 질문을 그냥 하나로 합쳐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하나로 합쳐서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2010년에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2012년경부터 인공지능 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2012년이 왜 그랬냐면은 2011년에 딥러닝이 나온 해가 2011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과학 잡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1년, 12년에 나온 뭐 뇌과학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딥러닝 같은 게 좀 언급이 됐고 좀 가시화되고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좀 가시화가 됐고 비로소 그 2012년에 12년 후 2024년이 돼서 챗GPT가 나오죠. 챗GPT라는 게 바로 그 딥러닝 2011년경에 나왔던 딥러닝의 그 기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법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50년, 60년간의 인공지능 겨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겨울이 딱 깨지고 얼음이 쫙 깨지면서 물이 녹고 다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달했을 때에 이 지구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주제를 다뤘고 저도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한 2-3권 썼잖아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미래를. 그래서 결국 그때 저는 책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다시 호모 루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시. 콩 이름을 아는 거. 아, 왜 그래, 왜? 큰일 났네. 떨어져요. 음. 아, 왜 그래? 아, 이 동네 아주머니 지금 밤을 주스러 왔는데, 저 밤나무가 동네 아주머니, 이 동네 주민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아침에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 둘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가야 돼. 지금 강아지가 두 마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강아지를 데려왔어. 음. 육 6번하고 7번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질문들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후 저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이 문장이, 그 문장들이 역사에 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책이나 칼럼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 또 칼럼 글로 남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든 거죠. 산업사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산업사회라는 거는 인간이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회거든요. 농업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농사에 종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이. 일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게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 인류 문명은 원시부족 사회나 농업혁명 이전으로 가게 돼요. 농업혁명 이전으로. 그러면은 그때는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나가면 먹을 게 있고 아주 먹을 게 풍부해요. 이제 그거는 어떤 섬나라 같은데 그때 이제 서인도 제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가요. 자기는 이제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서인도 제도가 된 건데, 그게 아메리카 대륙 옆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가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부족민이 200~300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놀더래요. 때 되면 축제하고 놀고 파티하고 먹을 게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나가면 물고기 쫙 깔려 있지. 그리고 잘 잡는 사람이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이 사냥을 너무 잘 잡아. 육고기도 너무 활도 잘 쏘고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너무 잘 잡아. 그래서 한 사람이 사냥을 해도 그 200~300명이 먹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콜럼버스는 산업사회에서 왔잖아요. 나름 이렇게, 좀, 산업이 갖춰진, 공해도 있고, 수공해도 있고, 그 정도에서 왔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오브제 관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브제 관장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넓은 데를 다 관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즐기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즐거우니까. 마찬가지로 콜럼버스가 오해했다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몸을 쓴다고 해서 그걸 일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 기록에 200~300명 중에 2~3명만 일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인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사냥 나가고 싶어가지고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예를 들어서 A급 사냥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텝들이 필요할까요? 스텝들이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무서운 곰이나 뭐 그러니까 사슴 사냥을 가더라도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무섭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 사냥 과정이. 그리고 그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부족민들한테 내려놓을 때 그 자부심. 오죽했으면 아름다울 미자가 큰 양이야. 그 양이 아마 사슴일 가능성이 많아요. 집에서 기르는 양이 아니고. 사냥꾼이 큰 양을 짊어지고 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사냥꾼들이. 그래가지고 그 경쟁이 너무 심했고요. 그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 15세경 되면은 혼자 사냥을 보내, 밤에. 아무거나 사냥해와. 능력을 검증하는 거죠. 생존 능력을. 근데 그 자기가 그 부족의 아름다울 미의 대명사가 되고 싶은 거야. 언젠가는 내가 저 1급 사냥꾼이 될 거야 라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부족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인류학자, 지금 이름은 다 까먹었지만 제가 이제 그쪽 책도 좀 많이 봤으니까 산업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전에는요, 일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놀이였대요. 100%. 콜럼버스가 착각한 거예요. 그 고기 잡으러 가고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은 놀이를 한 거예요. 놀이.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예술 행위였던 거예요. 놀이 행동 내지는 우리 예술의 뜻이 기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고기 잡고 사슴 잡는 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아트가 필요해요. 아트. 거기는 또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은둔하려면 또 이렇게 나뭇잎으로 위장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설치 미술인 거죠. 설치 미술이었던 거죠.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딱 이제 사슴 잡아와가지고 딱 부정민한테 내려놓고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냥 100% 놀이와 예술이었다는 거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잠깐만 6번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산업사회 이전으로 갔다가 농업사회 이전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호모 루덴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단 지금은 온라인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가상현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리얼 현실을 즐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상현실을 즐길 것이다. 미래에. 그럼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게 되면은 소수의 극초 부자 1%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지금도 뭐 미국에서 1대 99로 데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1%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상위 1%의 자산이 나머지 90%의 자산을 능가해 버렸대요. 1%가 가진 자산이. 이게 0.1%가 99%의 자산을 능가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그런데 사회제도가 어떻게 갈까요? 그 로봇과,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버는 그것이 흘러가도록 정치적인 장치가 생기겠죠, 밑으로. 그게 UBI란, Universal Basic Income. 우리말로 기본소득.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앞으로.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0.1%의 그 그룹에는 크리에이티브한 셀러브리티, 즉 예술가는 반드시 거기에, 물론 모든 예술가 말고 몇몇 예술가는 그 0.1%, 즉 UBI를 제공해주는 0.1% 안에 들어갈 거예요. 또 인공지능 회사의 오너, 그 다음에 지주, 자기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인공지능 로봇이 농사를 짓더라도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창의력의, 그러니까 부의 세 가지 원천이라는 건데, 에너지, 자원, 창의성이잖아요. 에너지, 자원, 창의성. 부의 3대 원천이. 그래서 0.1%의 UBI를 주는 그룹, 분명히 예술관에 들어가고, 그 그룹에 제가 들어갈 거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전체? 표시 좀 해주세요. 전처가 아닌 전체. 네, 오타가 하나 있네. 그래서 AI 로봇 시다. AI 로봇 시대. 네. 네. 그래서 0.1%의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모든 그 부를 생산해내는 자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이거나 또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벤처를 일으킨 대기업 오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가 되면 사실 돈은 뭐랄까,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해지지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그 돈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은 좀 그래도 졸부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익부 빈익빈을 즐기는 부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꽤 그것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약간 홍익재물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면은 그런 걸 모른다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즐기는 그런 어떤 천박한 의식 속에서 천박한 예술을 즐길 수가 있겠죠.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과시형으로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술품을 과시형으로. 근데 그런 예술도 이제 유행이 가겠죠. 저는 진짜 좀 더 깊은 철학, 좀 더 깊은 과학적 원리를 담은 그림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 그림이고. 그래서 미래사회의 그 돈의 역할도 제가 늘 그 선보농제 외치는데, 오직 선보농제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미래사회의 돈이라는 것이. 예. 사회 구조하고 인간들의 의식이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저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뭐 이유를 다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너무 긴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게 앞으로의
예술 작품이 미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흐름과 연결되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6번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다 하게 된 겁니다.